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진행하는 김효진 PD입니다. 2015년 5월 28일 목요일에 조간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인사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정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 피크제. 정부가 내년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 동의 없이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먹튀도 모자라서 5조 원 소송 이기려고 론스타, 미 의회, 정부, 전방위 로비,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외환은행 먹튀 논란을 일으키고도 한국 정부에 5조 원대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죠. 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던 그런 대목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장기간 미국 의회와 정부의 전방위적 로비를 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일보 일면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금리 올려도 한국 충격 작을 것.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해도 경제가 고도화된 한국이 받을 충격은 일시적일 것이다. 오히려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FED라고 부르죠. 이 전 연준의 의장인 벤 버냉키가 올해 말로 예상되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글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사라지는 우리나라, 금리를 미국보다 더 높게, 많이 높게 유지해야만 외환이 들어와 있을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경제 각 분야에서 타격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우려 섞인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연준 의장이 이런 우려와는 전혀 다른 예측을 내놨네요. 네. 자,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경기 부천 세 자매 사망 사건이 결국 상대적 박탈감과 세상으로부터의 고립감 등이 우울증으로 발전해 빚어진 동반 자살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세 자매에 대한 부검 결과와 주변 인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마무리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절망이라는 이름의 청춘, 이렇게 서울신문이 오늘 일면 머릿기사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공기관 52곳 구조조정 칼날.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철도공사의 물류부문이 수술대에 올라서 화물역 47곳이 폐쇄된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대형 주택 분양 사업을 접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깁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분야도 민간에 개방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 보겠습니다. 상고법원 논란이 사실 법조계에서는 뜨겁죠.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밑에 상고법원이라는 사실상의 하급심 법원을 하나 더 설치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다수의 학자들은 이게 3심제라는 헌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거 필요 없다. 차라리 대법관 수를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하면 된다. 많은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상고법원 논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라.
예, 이런 제목입니다. 예. 중앙일보 일면 머리기사입니다. 힘있을 때 4050 조퇴 귀농. 여기서 조퇴란 조기 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한참 더 일해야 하는 이 반퇴 시대를 맞아서 귀농, 귀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퇴직 후 귀농에서 퇴직 전 귀농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60세 가까운 은퇴자들이 귀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엔 정년이 한참 남은 40, 50대가 주인공으로 떠올랐다는 그런 흐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일면 머리기사입니다. 황교안 아들 이어 딸도 청문회용 증여세 의혹.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에 이어서 이번엔 딸이 증여세 눈치납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의 딸 황성희 씨는 아버지가 총리로 공식 지명되기 사흘 전에 증여세를 냈습니다. 앞서서 아들 황성진 씨도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2013년 2월에 전세보증금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낸 바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머리기사입니다. 서슴없이 김치녀. 여성 혐오 전염병 번지듯. 예. SNS상에서 특정 여성을 김치녀로 지칭하면서 사실상 공개 처형에 가까운, 예, 한국일보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 비난이 쏟아졌던 사례를 바탕으로 인터넷의 바다에서 여성 혐오가, 예, 분물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여성을 상대로 한 집단 폭력이다.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짚고 있는 것이죠. 한국일보 일면 머리기사였습니다. 자, 저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오늘 주요 조간 기사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 PD입니다. 2015년 5월 28일 목요일에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 시작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워렌 버핏 67조님, 또 희망님, 오늘과 내일님, 수국님, 우유캐피님, 오늘이 최고님, 안양아줌마님, 안양아줌마님이 올리셨는데 인사 말씀을 그 밑에는 뉴욕 아줌마님이 또 올리셨네요. 남산 스카이님도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요일이네요. 오늘 한 곡만 넘기면은 금요일이고 이번 주도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 67조님이 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 부산 일가족 5명 집단 자살, 부천 세 자매 자살, 2015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대한민국 서민들과 노인들의 자살, 개탄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일전에 여의도 그 모 호텔 앞에서 칼부림 사건 났었던 거 기억들 하시죠? 이제 벌써 그것도 몇 년 전 일이 돼가지고 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 절대 다수의 언론들은 그 사건을 습관적으로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범죄라고 지칭했죠.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겨레 신문이었던가요? 그걸 좀 달리 바라봤습니다. 묻지마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일종의 절망 범죄라고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울타리 밖으로 어쩔 수 없이 떠밀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선택한 최악의 또한 최후의 그런 표현의 수단이었다. 이런 얘기죠. 어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물이다. 그런 얘기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특정인 한 사람을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서 얻을 게 뭐냐. 그런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울타리 안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 자존감을 지키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분석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 이번 이 서울신문 일면에 난 기사죠. 조금 전에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정리해드리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경기 부천 세 자매 사망 사건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조금만 서울신문 일면 머릿기사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 관계가 끊겨서 외로움을 느끼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친밀한 사람들끼리 감정이 공유됐을 때 혼자 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 동반 자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답니다. 자살 충동의 이유, 무슨 이유로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가, 충동적으로요. 그런 걸 조사해 봤더니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네요. 37.4%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불화, 외로움, 고독, 신체적, 정신적 질환 등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 14%, 12%, 11% 다 비슷비슷 고만고만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 충동의 이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 오늘 종합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몇 마디 붙여봤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서 종합 브리핑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 피크제,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년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정년을 앞두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죠.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야지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 없이도 불이익 변경 효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바로 이 임금 피크제에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를 사용자의 판단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공개했습니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작성한 이 발제문은 오늘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공식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제문을 보면은 노동부는 정년 60세 시행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하면서도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노동부는
정년 60세 법의 입법 취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재정, 인력 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임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따라 취업 규칙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런 건 노동자의 동의 없이 시행을 해도 된다는 사회 통념이 있다고 전제한 것인데, 글쎄요. 사회 통념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이거를 면밀히 조사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노동부는 정년 60세 시행에 따라 고령자를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하는군요. 내년부터 사용자가 임금 피크제 등 임금 체계를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고쳐서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직무 배치 전환을 통해 퇴사를 압박해도 소송을 통하지 않는 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는 한이라는 얘기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규약, 근거에 의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가 없고 법정 가서 다퉈야지. 예, 그것도 잘해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입니다. 황교안 아들 이어 딸도 청문회용 증여세 의혹.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에 이어서 이번엔 딸이 증여세 눈치나ப்பு 의혹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황 후보자의 딸 황성희 씨, 29이네요. 황성희 씨는 아버지가 총리로 공식 지명되기 사흘 전에 증여세를 냈습니다. 앞서서 아들 황성진 씨, 이 사람은 31살입니다. 황성진 씨도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2013년 2월 전세보증금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낸 바 있습니다. 황 후보자 쪽이 자녀에게 먼저 재산을 증여한 뒤 인사청문회 검증 때 탈세 논란이 우려되자 급히 세금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황 후보자의 지난 3월 재산 공개 자료와 이번 인사청문 자료를 비교해 봤답니다. 한겨레 신문이요. 그랬더니 황성희 씨의 재산은 2달 사이에 무려 1억 1,500만여 원 늘었답니다. 황성희 씨 딸 성희 씨가 29인데 2달 사이에 1억 1,500만 원이 넘게 어떻게 늘었는지 일단 의아하고요. 재산 증가는 신혼집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성희 씨의 예금 재산이 지난 1년간 2,600여만 원 증가한 점에 비춰 전세자금 대부분은 황교안 후보자 부부가 증여한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성희 씨는 지난 1일 증여 발생 사실을 세무당국에 갑자기 신고하고요. 지난 18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증여세 450만 원을 납부합니다. 450만 원은 친족 간 증여 액수가 1억 원일 경우에 해당하는 세액입니다. 황 씨가 증여 발생을 신고한 것은 이완구 전 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의 일로요. 황 후보자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납부 사흘 뒤인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황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로 공식 지명합니다. 아버지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날 성희 씨는 이틀 뒤 결혼식을 올릴 남편 조종민 씨한테서 2015년 3월 20일 황성희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해 신혼집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뒤늦게 받기도 했답니다. 황 후보자는 이 확인서를 국회에 제출했고요. 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돈이 오가고 2달이나 지난 시점에 남편이 될 사람에게서 확인서를 받은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황교안 후보자는 2년여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아들의 전세보증금 3억 원 증여가 논란이 됐죠. 애초에는 자식 교육 차원에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갑자기 증여세를 납부하는 모순된 행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오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황교안
부산 여자들 드세서 여성 비하 발언 이런 제목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여 년 전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해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어제 뒤늦게 알려져서 입길에 오르고 있답니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그게 가정폭력의 한 가지 원인이다. 예. 부산에 사시는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 여자들이 드세서. 예. 부산 지역 개신교계 매체인 한국기독신문 2004년 3월 27일자 보도를 보면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였던 황 후보자는 기독교 신자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산은 전국에서 뺑소니와 또 부인을 구타하는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 모든 원인은 술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에 어느 기자가 뺑소니는 그렇다 치고 부인 구타는 전부 술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황 후보자는 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 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예. 황 후보자의 종교적 편향성이 사회 통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그가 이른바 검찰 복음화라는 표현을 쓴 것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답니다. 그는 한 해 전인 이 부산 여자 드세다 이 발언 기사화된 한 해 전인 2013년 5월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검찰 내부 신자 모임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전도하는 신우회로 성장해 검찰 복음화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하나씩 뭔가 드러나고 있는데 좀 심각해 보이네요. 특히 예, 부산에서 이게 폭행 사건, 가정 폭력 사건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부산 여자들이 드세다 이런 걸 들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아무리 뭐 개신교계 매체이고 뭐 또 예, 기자들이 다 기독교 신자라서 좀 특수성 있는 매체라고 하지만 어쨌든 매체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또 관련된 기사 한 가지 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면입니다. 야당 황 후보 맞춤형 공격수 배치 이런 제목입니다.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으면서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이 재선인 우원식 의원을 간사로 하는 인사청문 특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박수현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후보자의 병역 문제와 국가안보관 검증을 위해 김광진 의원, 예, 국방위 소속이죠. 김광진 의원과 공안 통치 우려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법조계 출신의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 환경 노동 문제와 경제 활성화 문제와 관련된 후보자의 대책을 검증하기 위해 은수미 홍종학 의원을 선임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예,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쪽 야당 쪽 특위 면면은 좀 비속어로 표현을 하자면 짱짱하네요. 예. 새정치연합은 전관 예우와 병역 면제, 종교 편향성 등을 두루 지적받고 있는 황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이다 이런 평가를 일단 내리고 당내 저격수들을 전면 배치해서 이른바 송곳 검증에 나선다 이런 계획입니다. 특히 간사로 선임된 우원식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된 전력을 갖추는 등 당내 대표적인 공격수로 평가가 된다고 하고요. 또 우 의원은 황 후보자와 1957년생 동갑내기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안검사의 길을 걸었던 황 후보자와 대척점에 서 있어서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런 당내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어제부터 이 황 후보자의 부인 최모 씨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간 6억 넘게 늘어난 것 등을 들어서 재산 신고 누락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증여세 지각 납부 등을 문제 삼는 등 이 도덕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또한 공안검사 출신인 황 후보자가 경제, 민생 분야의 문외한이라는 점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이런 부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세계일보 일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 얘기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빚 얘기입니다. 가계빚 1099조 뇌관, 이런 제목입니다. 1099조 상상이 안 되죠? 예. 가계대출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분기별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1분기도 역대 1분기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답니다. 지난달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4월 기준으로 2006년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가계빚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벤 버냉키 전 미 연준 의장의 말을 전해드리면서 살짝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그 올려도 한국의 피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고도화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글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죠.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다수의 언론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을 벌써부터 크게 우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분단 국가라서 경제적인 리스크가 크고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안정성보다 중요한 덕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면 굳이 우리나라에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특히 외환이 그렇겠고요. 그러니 미국이 사실상의 제로금리, 초저금리 시대를 마무리 짓고 금리를 올리면, 정책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높게 유지해야만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1%대 초저금리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계빚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 있고 미국에 연동해서 우리가 금리를 다시 올리면 이거 폭발할 수 있다. 이런 계산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중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요, 그러니까 빚입니다. 한마디로 1099조 3천억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말보다 11조 6천억 원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무려 11조 6천억 원. 지난해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거치는 동안에 무려 가계빚이 11조 6천억 원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가계대출은 물론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포괄합니다. 올 1분기 가계대출, 가계대출만 따로 떼서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건 1040조 원으로요.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12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가계대출이 전분기 대비 26조 1천억 원 늘어서 4분기 기준뿐 아니라 역대 분기 사상 최고 증가액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폭만 따지자면은 여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12조 8천억 원 늘었다는 거. 이런 급증세는 4월에도 이어졌습니다. 2분기가 시작되는 4월에도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발표한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534조 9천억 원으로 4월에만 무려 8조 8천억 원 늘은 겁니다. 이는 3월 증가폭인 4조 원의 배가 넘고요. 4월 실적 기준으로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가계빚, 우리 국민이 떠안고 있는 빚, 이게 1099조, 1100조 가까이 된 겁니다. 뇌관이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터지면 큰일 난다.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무시무시한 규모의 대출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아직 어린이 그렇겠죠. 살다 보면 또 그렇게 큰 빚을 질 수도 있겠는데 1, 2%대 지금 기준금리가 형성이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만약에 한
3, 4%대로 뛴다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글쎄요. 이게 예를 들어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금리라는 거, 이자라는 게 기준금리가 몇 프로 오른다, 어느 만큼 오른다, 그거에 정비례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따로 계산되는 그런 원리가 있을 테입니다. 제가 그런 건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뛰면은 아무튼 대체로 따라서 크게 뛰겠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한 달에 한 2, 30만 원, 3, 40만 원,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 이런 게 한 돈백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건 당연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서민들은, 생계 유지 차원의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언뜻, 그냥 상식적으로 머리를 굴려 보기에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거를 돈 빌리는 보통 사람들을 보고 무분별하게 왜 돈 빌리냐 이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유도를 하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을 고수하고 있고 자꾸 빚내서 집 사라, 투자하시라 이렇게 권하고 있으니 참 돈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환장할 노릇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온달님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셨네요. 몇십만 원이 없어서 목숨을 끊고 10대, 20대가 수억, 수십억,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서로 공존하는 세상이다. 몇십만 원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또 수백억 원씩 갖고 있어서 돈이 정말 이마에 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이상한 세상이다. 이렇게 온달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씁쓸한 자화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곰곰님은 안으로 밖으로, 안 밖으로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 올려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편안, 오늘 본회의 처리 주목, 이런 제목입니다. 5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어제, 오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공무원연금 개정안 등등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파행으로 갈 가능성도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연계하자는 야당의 요구로 막판에 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법을 오늘 28일 오늘 본회의에 맞춰서 처리하는 대신 여당이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어제 자정께까지 이견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야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 자체는 일단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조혜진, 이춘석 여야 수석 부대표와 공무원연금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강기정 의원 등과 함께 어제 낮부터 심야까지 이른바 3+3 회동을 열어서 최종 타결을 시도했습니다. 어제 회동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애초 요구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은 새누리당이 문 장관에게 유감 표명을 요청하는 방안으로 일단락이 됐답니다.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요구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권한을 갖도록 국회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서 핵심 보직인 조사 1과장을 개방형 직위, 그러니까 민간에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 조건을 내놓으면서 협상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세월호법 시행령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추후 담보할 수가 없다. 새누리당에 최소한의 확답을 요구했는데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일단 처리를 한 다음에 세월호법 시행령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쉬운 4개 법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략 원칙은 연계네요. 연계. 공무원연금법에 묵든 올라와 있는 다른 수십 개의 법안들에 묵든 연계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관철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 3면을 통해서 관련 기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목 이렇습니다. 50%인 듯 50% 아닌 듯 여야 소득대체율 타협.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재수정 문제 등등에 막혀서 막판에 진통을 겪고 있지만 여야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재합의안에는 일단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답니다.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는 하되 앞으로 꾸려질 사회적 기구에서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논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문화에 대해서 여야가 일단 한 발씩 양보를 한 겁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개편안은 야당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를 국회 규칙에 넣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기구의 검증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상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 연금 등을 논의하자 이런 내용이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정리된 문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문안은 이렇습니다.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두고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의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습니다. 합의안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 정치가 결국 말의 성찬이긴 한데 이 조문이 글쎄요, 제가 읽으면서 느끼기에는 뭐가 그렇게 엄청 크게 달라졌나 싶은데 의미가 굉장히 큰가 봅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번 여야 합의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긍정평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편 실무기구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여야 합의 내용이 사실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해서 50%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다로 완화됐다면서도 50%가 국회 규칙에 명기된 만큼 정치권이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국민적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 국민라디오 주간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저도 숨을 좀 고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아침 국민라디오 주간 브리핑입니다. 참고로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제가 직접 운행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를 만지면서 진행을 해왔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저는 이 초대 손님이 아닌 게스트가 앉는 자리에 앉아 있고, 저 믹서는, 엔지니어링은 우리 새로 국민 라디오에 입사한, 어제 출근했습니다. 그 이정일 PD가 맡아주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출근한 사람을 왜 벌써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게 하느냐, 이렇게 좀 우려하시거나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라디오 PD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 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뭐 이제 고작 2년 됐잖아요. 벙커원 시절에 아주 정식으로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한 거죠, 일단. 시작을 해서 참 그때 냈던 방송 사고들 생각해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적어도 없는 수준까지는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아직 서툰 점이 많습니다. 우리 형편의 인적 구성이 그렇게 아주 풍족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새로 또 합류한 이정일 PD 같은 경우에는 즉시 전력감이 돼줘야 합니다. 본인이 싫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또 보니까 이게 만져왔던 그 믹스랑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얼추 할 수 있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했고, 그래서 바로 투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송에 이제 전면에 또 등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점은 바로 며칠 뒤가 될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면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몇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드러나진 않지만은 진행 믹서를 붙잡고 방송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 또 기억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안양 아주마님, 또 로즈님, 또 대단구님, 애별리고님, 독립운동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환영의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정일 PD님 반갑습니다, 이렇게요. 참고로 이정일 PD는 개띠입니다. 개띠. 저랑 같습니다. 나이가 34 개띠고 부산 출신이고요. 부산 출신이고 부산 지역에서 이 거물 정치인의 선거 활동을 돕기도 한 굉장히 좀 아주 이채로운 이력의 소유자이고요. 인상도 좋고 좀 덕이 있어 보입니다. 저랑은 다르게. 그래서 국민 라디오 전반에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광님도 환영의 인사를 남겨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단구님은 제가 셀프 디스를 함으로써 새 PD를 띄워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셨는데, 이거 디스가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저 이정일 PD님은 라디오 PD로 언제부터 일했죠? 2010년부터, 그쵸? 그러니까 라디오 PD로서는 저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좀 많이 체계 없이 막 배운 저를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좀 마이크를 갑자기 열고 한 말씀 하시라고 하면은 당황하실 테니까 요 정도로 제가 대신 소개를 하고요. 바로 또 주간 브리핑 남은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사면입니다. 김상곤, 패권은 없다. 개파 모임 멈춰라.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어제 지금부터 패권과 개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당내 개파 모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국회에서 혁신위원장직을 임명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고강도 쇄신을 이런 말로 예고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당 대표실에서 했는데 다수의 언론이 숙연했다, 엄숙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해오더라고요. 여기에서 5분여 동안 읽어내린 기자회견문에는 국민 그리고 당원이란 말이 10수차례 그리고 혁신이란 말은 10차례나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인간의 탐욕으로 민둥산이 된 중국 제나라 우산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권력을 소유하겠다는 패권과 개파의 이익이 우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연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한 개파별 간담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김상곤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개파에 얽매여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김 위원장은 의견 수렴은 개파에 매이지 않고 국민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렇네요. 개파별 간담회를 하자. 그러면은 아주 공식적으로 개파를 구분해가지고 해체 모임하자. 이런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과연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건가? 누가 바로 그 개파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친노의 실체. 이게 확인이 될 수도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도 나름 깊은 뜻이 있었겠지만은 개파별 간담회를 하자. 글쎄요. 개파를 불식시키고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 보자 이렇게 해서 혁신위도 꾸리고 김상곤 위원장 어렵게 모셨는데 이 상황에서 개파별 간담회를 하자는 것은 그렇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쇄신 방안의 핵심이자 본인이 추진할 또 핵심 과제이기도 하죠. 풀어야 할 핵심 과제이기도 하죠. 공천 개혁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진 않았지만 일단 소속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선에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고 육참골단 각오로 임하겠다. 문재인 대표는 김상곤 위원장으로 혁신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된 어제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육참골단, 자기의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 이런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후에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위해 고통스러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또 혁신의 길에 어떤 제약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시 기회도 없다면서 혁신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강단 있게 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성완종 리스트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사면입니다. 검찰,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친박 3인 자금 추적도 안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한겨레 신문이 종합을 해 봤더니 수사팀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리스트 인물 6명에 대해서는 계좌를 비롯한 자금 추적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이렇게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건넸다는 금품 규모와 정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결국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친박 3인이 주된 수사 대상인 셈인데 뇌물,
정치자금 수사에 기초할 수 있는 계좌 추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수사의 ABC 중에서 A도 안 밟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수사팀은 대선 자금과 관련한 진술과 단서를 확보하고도 미적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한 달여 전에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대선 때 성완종 전 회장의 사무실에서 박근혜 캠프 관계자 김모 씨에게 2억 원을 직접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 굉장히 구체적이죠. 액수가 특정이 돼 있고 돈을 건넸다는 장소, 방식 특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사팀은 한 전 부사장이 지목한 김 씨를 소환 안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속 인물들에게는 소극적인 수사팀, 성 전 회장 쪽에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전 경남기업 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잡아 가뒀습니다. 한 전 부사장, 또 금모, 여모 씨 등 다른 경남기업 관계자들도 수시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을 구속하기 전부터 수사 비협조를 넘어서는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혀왔죠.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려 3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홍 지사의 측근들이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모 씨,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고 했던 의혹에 관련해서는 홍 지사가 연루된 부분을 찾지 못했다면서 결국 홍 지사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쪽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툭하면 불려가서 조사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한 셈이 된 당사자들은 회유 정황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받지도 않고 별다른 가혹한 조사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재판을 받았다.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건 또 그것대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형사소송 절차상으로는 적어도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신면입니다. 성완종 비밀장부 없다. 잠정 결론.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정관계 금품 제공 내역을 기록한 비밀장부라는 것,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특별수사팀이 출범 이후 40여일간 수사력을 모았으나 비밀장부를 찾지 못한 데다 수사 단서마저 바닥이 났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이런 얘기겠죠. 특별수사팀 출범 초기부터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금품의 액수와 날짜, 장소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비밀장부의 존재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성 전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와 그의 시신에서 발견된 리스트 등에 담긴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비밀장부에 대한 검찰의 기대감이 더욱 컸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비밀장부의 존재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졌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비밀장부의 존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면서 찾아볼 만큼 찾아본 뒤에도 발견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중앙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반기문, 보수와 가까우면서도 진보정부 장관 역임. 이런 제목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현지 시간으로 엊그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놓고 한국에서 등장한 대망론을 보도했답니다. 포린 폴리시는 반 총장은 대선 출마에 관심이 없다지만 한국의 여론조사에선 선두주자로 나왔다면서 반 총장의 대선 동력은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날카롭게 짚었는데요. 포린 폴리시는 반 총장이 주목받는 이유로 반 총장은 한국에선 드물게도 화해의 역량을 갖고 있다. 화해의 역량.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군요. 정체성에서 보수 여당과 가장 가까운 직업 외교관이면서도
가장 진보적인 정부에서 외교장관을 역임했다.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드라이한 것 같지만 여러 의미를 함축한 그런 분석으로 읽힙니다. 참여정부에서 외교장관 했죠. 이 포린 폴리시는 또 여당 내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을 뚜렷한 계승자가 없고 야당엔 마땅한 후보자가 없어서 반 총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했답니다. 글쎄요. 여당에 비해서 야당에는 비교적 잠룡의 풀이 넓고 좀 더 깊지 않습니까? 현재 구도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포린 폴리시가 이 점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짚은 것 같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또 반기문 총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정치적 친분설을 부인했음을 전하면서도 반 총장이 출마를 결심하면 이 논란으로 정치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끝으로 2015년 5월 28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 시간에 안진걸의 으라차차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